일단은 기존 한국사 교과서랑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비교하는 표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뒤쪽에 이제 비교하는 표가 있는데, 일단은 검정 한국사 교과서 그를 보면은 고려 이후랑 이전으로 크게 나뉘어요. 고려 이전을 이제 역사 연대로 말하면은 고조선 건국 시기인 서기전 2333년부터 고려가 삼국통일하는 962년인가? 아무튼 그때까지를 이제 17페이지로 서술해 놨어요. 한 3200년을 그 17페이지를 서술했으니까 사실상 그냥 그 부분 3200년은 그냥 삭제했다고 봐도 되는데, 이 강의 교재인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이제 총 11단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고르게 이제 서술을 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맡을 이제 그 단원은 이제 3단원인 여러 나라 시대와 전개, 그리고 5단원인 다섯 나라 시대와 통합과 발전, 그다음에 5단원이 이제 세 나라 시대와 동아시아 대전, 6단원이 두 나라 시대와 후기 세 나라 시대인데,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연표가 있잖아요, 다. 그 연표를 보면 이제 관점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선 기존 검정 교과서의 연표를 보면은 고조선이 서기전 2000년에 성립됐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조선 건국은 문헌이나 이제 고고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인데, 기존 이제 검정 교과서는 그거를 이제 고고학 자료 이런 걸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고조선 시대, 지금 고조선의 건국, 서기전 2203년을 이제 긍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조선이 이제 서기전 108년이 되면은 세퇴를 하게 돼요. 이 세퇴한 틈을 타서 고조선 강영내에 있던 고조선의 제후국들이 이제 독립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열국시대라고 하고, 그 열국시대를 풀어서 쓰면은 이제 여러 나라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의 제후국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고조선의 제후국들이 이제 다른 제후국들에게 흡수 아니면 멸망당하면서 살아남는 나라가 총 5개 나라가 돼요. 그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부여거든요. 그래서 그 5나라 시대가 이제 서기 300년부터 서기 562년까지를 말해요. 서기 562년 이제 대가야가 멸망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대가야가 멸망하고 부여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존망을 두고 다투는 시대가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삼국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삼국시대를 풀었으면 이제 세 나라 시대가 되는 거고, 이 삼국 중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통일한 국가가 이제 신라가 되는 거죠. 최후의 승자가. 근데 이 신라는 어떻게 보면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완벽한 통일이라고 할 수 없었는 완벽한 통일을 이제 못했는데, 근데 이제 서기 676년에 당나라가 이제 신라를 속국화하려고 하니까 신라가 당나라에 맞서서 싸우잖아요. 그때 이제 결정적인 전투가 이제 매소송 전투인데, 그때 신라가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신라가 완벽한 이제 삼국 통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통일신라 시기가 들어가는데, 저희 역사 교과서는 이제 대신라라고 써놨어요. 이 대신라 시기가 한 20년 정도 이어져요. 그러고 나서 발해가 고구려 영토 내에 있던 발해가 이제 건국하게 되는데, 이 발해 사람들은 스스로 발해라고 부르지 않고 대진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 강역 내에 북쪽에는 대진국이 있고 그 남쪽에는 이제 대신라가 있었다. 이 두 나라가 병존했던 시대를 이제 두 나라 시대라고 하고, 이제 발해가 거란한테 멸망하고, 이게 신라가 고려에 이제 합병된 후 고려에 왕건의 후 고구려에 합병되면서 이제 두 나라 시대가 끝나는 거죠. 오늘 제가 할 이제 시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시대 구분을 좀 아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연표를 이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열국시대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고조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일단 고조선은 이제 한 민족이 건국한 최초의 국가인데 이 고조선을 건국한 시조가 이제 당군 왕검이죠. 이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시기를 요임금 무진년에 건국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요임금 무진년을 이제 서기로 환산하면은 서기전 2333년이죠. 근데 중국 학계에서는 이 요임금은 원래 전설상 왕조로 봤는데 최근에 산서성에 도사 유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유적이 발굴되면서 이제 중국 학계에서도 요임금은 역사 전설이 아니라 역사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요임금이 역사였던 것과 별개로 당군왕검 건국이 사실이었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당군왕검 건국을 사실로 볼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은 이제 고고학에 있어요. 일단은 그 고고학에서 주로 도구를 가지고 그 문화 수준을 이제 구분하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이제 구분하는데 보통 청동기를 사용하면은 그 문화는 이제 국가 단계 사회라고 말해요. 왜냐 하면은 일단 청동기를 만드는데 전문 수공업 집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공업 집단을 먹여 살릴 이제 지배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청동기 자체는 이제 생산을 노동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제사나 아니면 이제 사치품으로서 이제 제작하는 거니까 지배층이 존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이제 계급이 분화됐다. 계급이 분화됐으니까 이제 국가 단계 사회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국가 단계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전쟁과 같은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과 같은 흔적이 있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공권력이 확대됐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멀리 지방까지 공권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거 자체로도 이제 국가 단계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발견되면은 이제 어떤 문화가 있을 때 그런 흔적이 발견되면은 이제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대신에 청동기 문화가 서기전 24세기에 있느냐가 이제 고조선 건국 이거를 사실을 볼 수 있느냐가 이제 관련이 된 거죠. 근데 고조선은 일단은 강역이 만주와 한반도를 아울렀는데요. 그 만주와 한반도에 있는 청동기 문화유적을 살펴보면은 한반도에는 전남 영안군 장정리 주거지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 양서리 고인돌 유적이 있어요. 이 유적들의 이제 연대를 살펴보니까 서기전 25세기경 청동기 유적이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 한반도에는 이제 국가 단계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고 만주에서도 이제 청동기 문화가 발견됐는데 이 홍산 문화를 계승한 문화가 이제 하가점 하청 문화예요. 이게 청동기 문화인데 이게 개시연대가 서기전 25세기경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가점 하청 문화를 계승한 이제 문화가 하가점 상층 문화인데 이 하가점 상층 문화에서 이제 비파양동검이 하는 고조선의 표준인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조선의 건국 긍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하가점 하청 문화의 이제 문화 분포도인데 보시면은 이제 요동에서부터 나나 여기까지 이제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고 이거 하가점 하청 문화의 청동 소품들이고 중요한 게 이제 하가점 하청 문화를 가서 보면은 이런 산성 유적이 많아요. 이 산성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외부 해적을 막기 위해 쌓는 거잖아요. 이런 것 자체도 이제 전쟁의 흔적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가점 하청 문화는 어떤 국가 단계 사회였다. 근데 그 국가를 설명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고조선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 하가점 하청 문화를 이제 고조선 유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강역이 제가 아까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근거가 이제 고조선의 표지 유물이 이제 비파양동검이랑 고인돌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제 분포도를 보면은 중국으로는 그 흐름이 없고 요서, 요동, 이제 한반도, 일본 열도 이렇게 크게 이어져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고조선식 동검, 이 비파양동검이죠. 출토 지역과 고인돌 분포 범위는 고조선의 강역이 지금의 요서 지역부터 한반도 남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강역이 만주 한반도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는 이제 고조선의 강역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는데 문헌적으로도 고조선의 서쪽 강역이 어디까지였나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희 사료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료에 나타나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이 중국 사료 중에 염철론이라는 사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국시대 연나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연나라는 이제 북경 중심으로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 나라의 경계가 갈석과 요수로 막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료는 연나라 동쪽에 조선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요수는 어떤 강인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요수라고 부를 수 있는 강은 지금 연나라 동쪽에 있었던 강인데, 그게 나나밖에 없고, 나나밖에 없어요. 이게 사료적으로 그 찾을 수 있는 건데 너무 복잡하니까 가져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갈석산은 하북성 동쪽, 그러니까 창녀현이라는 데 있어요. 이 갈석산은 9명의 황제가 이제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구등 황제산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산인데, 왜 거기까지 올라갔냐면, 일단은 그 황제들이 전국을 통일하고 그 자신의 권위를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변경 지역을 들거든요. 그 동북 지역의 변경은 이제 갈석이라는 거죠. 저 갈석이 진시황도 올라가고, 진이세인 호해도 올라가고, 한모제도 올라가고, 수양제도 올라가고, 조조도 올라가고 그런 산이니까 저기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이제 랜드마크 같은 데라는 거죠. 거길 기점으로 이제 그 동쪽에 조선이 있었다는 거고, 저 조선이 저기 있는 이제 조선은 고조선 강역의 서쪽에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진나라 통일을 이제 고조선의 서쪽 강역 이제 만리장성 동쪽이라는 건데, 진시황이 이제 그 진나라의 진시황이 그 서기전 221년에 전국을 통일하잖아요. 천하 통일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방의 영토를 이제 동서남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동쪽은 동해와 조선에 미쳤다. 그리고 나서 장성을 쌓는데, 이민족을 막는 장성을 쌓는데, 북쪽으로 황하에 의지하여 요새를 쌓아 음산을 넘어서 요동까지 이르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동이 한번 어딘지 그러면 찾아봐야 되는 거죠. 지금의 요동은 요하를 기준으로 그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고 그 서쪽을 요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만리장성 위치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보면은 임조에서 일어나 요동까지 이르렀다고 하고, 또 다른 사례는 임조에서 시작해서 갈석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석이 곧 요동이라는 거죠. 고대 요동은 갈석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 만리장성과 고대 한중 국경은 이제 만리장성 동쪽 끝인 갈석산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기점으로 이제 그 동쪽에 조선이 있었고, 그 남쪽에는 이제 중국 영토였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과 문헌으로 이제 고조선의 강역이 만주와 한반도였다 라는 걸 이제 밝힐 수 있는 거고, 이 연구 결과는 제가 그 한 게 아니라 고조선 연구의 권위자 분이 이제 윤내영 교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사 전공하신 분인데, 중국사 전공하시다 보니까 중국사와 이제 한국사의 관계를 이제 한번 엮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조선 서쪽에 조선이 있었잖아요. 그 조선 이제 기자조선을 말하는데, 그 기자조선은 이제 옛나라에서 망명은 위만에게 찬탈을 당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고조선은 큰 시기로 당군조선, 그리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조선 서쪽 강역에 있었던 조선은 기자조선이고, 그 기자조선에 망명했던 사람이 옛나라 사람 위만이에요. 서기전 3세기경에 이제 망명을 했는데, 그 망명을 해서 기자의 총애를 받고, 그 다음에 총애를 받은 다음에 기자조선의 왕위를 뺏어서 그 다음에 위만조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위만의 왕위가 손자까지 이르렀는데, 그 손자가 서기전 108년에 중국의 정복군주였던 한나라 무제랑 전쟁을 해요. 그 전쟁한 지역이 이제 고대 요동 지역, 저기 갈석산 부근 지역에서 이제 싸운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위만조선이 한나라 군대에게 패해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한나라가 군 단위 행정구역인 4개의 군을 설치해요. 그거를 이제 한사군이라고 해요. 이 한사군은 낭랑, 임둔, 진번, 현도를 말하는데, 보시면은
기존의 통설은 이제 낙랑군의 위치를 한사군의 위치를 한반도 북부로 보잖아요. 근데 중국사를 보면은 지금의 요소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고, 보시면 이만조선 자리에 이제 한사군이 설치되는 건데 저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서쪽 방역을 이제 중국한테 뺏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 그 한사군의 동쪽은 이제 그대로 고조선이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서쪽 방역을 뺏기고 나서 그 고조선의 국력이 이제 쇠퇴하니까 그 틈을 타서 고조선 광역 내에 있던 제후국들이 독립을 해서 활동하는 시기가 되는데, 그 시기를 이제 열국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고구려, 동부여, 뭐 이런 나라들, 동옥저, 대방국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고조선의 제후국인데요. 이런 이제 나라들이 역사를 전개하는 시대를 이제 열국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국시대는 이제 서기전 2세기 경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부여가 서기전 3세기에 건국했다고도 하고 2세기에 건국했다고 하니까 좀 일찍 열국시대를 일찍 잡아서 좀 말을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근데 이런 열국시대 지도 같은 거는 교과서의 지도들은 다 후한서나 삼국지에 나오는 동일전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거를 근거로 해서 보통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국시대를 대표하는 국가가 이제 부여인데, 부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여의 건국사는 서기 1세기에 후한의 왕충이라는 학자가 그 기록을 해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난생사화예요. 그러니까 난생사가 이제 건국의 시조가 아래서 이제 태어나는 건데, 태어나서 이제 나라를 건국하는 거죠. 보시면은 북방 민족인 북이 탕리궁왕의 시녀가 임신하자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시녀는 달걀 같은 기운이 내려와 임신했다고 말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탕리궁왕이 죽이려고 돼지우리에 넣고 마구간에 넣었는데 돼지와 말들이 보호해서 죽지 않았다. 이 아이가 동명인데 활을 잘 쏘았기에 탕리궁왕이 왕위를 뺏길까 두려워 죽이려고 하자 남쪽으로 달아났다. 강에 가로막혔는데 동명이 활로 물을 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건너서 부여를 세웠다는 게 이제 부여의 건국사예요. 고구려의 건국사랑 똑같죠.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한민족의 건국사의 특징은 일단은 아버지의 존재는 좀 거의 없고 어머니의 존재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이 이야기의 특징은 모계사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이족 사회가 중원이나 지금 우리 한민족이나 동이족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 동이족 사회의 특징이 이제 모계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화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중원의 핵심이 되는 이제 문명이 이제 상문명, 그게 은나라 문명이잖아요. 각골문 출토된 어마어마한 이제 문명인데, 이 은나라 이제 건국사를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생사예요. 보시면은 은나라 시조거든요. 은나라 시조인 어머니 간적이 현종 검은새가 알을 떨어뜨린 거를 삼켜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은나라 시조인 은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동이족 사화, 그러니까 난생사는 동이족 사화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부여가 이제 동이족의 색채가 좀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이 삼국지 동일전 부여조라는 게 있는데, 부여가 은정월에 이제 제천 행사를 지냈는데 제천 행사 연고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는 이제 천송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천명을 받은 천송국가라서 이제 독자적인 시언력을 만들어서 이제 쓰면 되는데, 굳이 이제 은나라 정월, 은나라의 그 시언력을 갖다가 썼다는 거죠. 그 뭔가 은나라와 계승관계가 있지 않을까 추측하는 거고, 또 삼국지 동일전 부여조 보면은 은나라가 이제 신정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국가의 대사를 치를 때 거북이의 배껍질이나 이제 소의 어깨뼈 거기에 구멍을 내고 그걸 태우고 그 구멍을 태워서 그 구멍 그 갈라진 걸 보고 그 길흉을 이제 점쳤다 그래요. 그 부여도 마찬가지로 뭐 국가 대사가 있을 때 소 발굽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태워서 그 갈라진 틈을 보고 이제 기룡을 점쳤다고 하는 거니까 뭔가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동일전에 이제 부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원과 부여와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일단은 갖고 왔고요. 그리고 고조선을 이제 직접 계승한 고구려예요. 고조선은 특이한 게 다른 나라들은 이제 명확하게 단군조선을 계승했다고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 고구려는 딱 명확하게 나타나요. 보시면은 이제 고구려가 이제 고구려 시조인 주몽이 서기전 37년에 건국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듬해 서기전 36년에 비류국왕인 송양과 다투어서 이겼는데 그 비류국을 다물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주몽이. 근데 비류국을 다물도라고 삼았는데 삼국사기의 저자는 이제 그 다물에 대해서 고구려인데 옛 땅을 회복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한 지 1년 됐는데 옛 땅을 회복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구려가 계승한 국가의 영토를 그 회복하겠다는 건데 그 나라가 그 국가가 어떤 나라인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 왕렵족 시조 동명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은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추모라고도 한다. 당군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거는 이제 그 왕조를 이제 계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동천왕 제위 21년 247년이에요. 이때는 이제 위초고 삼국시대가 중국에서는 위초고 삼국시대가 이제 전개되는 시기인데 고구려가 먼저 고대 요동 지역을 공격하니까 그 위나라에서 유주자사, 그 북경 중심으로 있던 유주자사 광구검을 파견해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해요. 근데 공격을 했는데 고구려의 수도인 함도성이 함락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시 고구려가 이 수도를 회복했는데 함락당한 수도를 다시 그 수도로 삼을 수 없으니까 천도를 하거든요. 그 천도하는 데가 평양이라는 데예요. 아시다시피 평양은 이제 장수왕 평양이 있고 이제 동천왕의 평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대해서 고유명사냐 아니면은 수도를 말하는 일반 명사냐 하는 말이 많은데 아무튼 이때 평양에 대해서는 이제 본래 선인왕검이 예터전이라고 말해요. 이 선인왕검 이제 당군왕검을 말하는 건데 고조선이 당군왕검의 수도인 이제 평양으로 이제 도읍했다는 거는 뭔가 계승관계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천도를 한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 말했던 이제 고조선 그 부여와 고구려 과연 이제 그 검정 교과서와 뭔 차이가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여러 나라 시대인데 비상출판 거를 갖고 왔어요. 이게 비상출판이 교과서에서 가장 채택률이 높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일단 줄친 것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 나라의 성장 해가지고 만주 숭화강 평야지대에 자리 잡은 부여는 이라고 말하고 고구려는 부여에서 온 이주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이 연합하여 불본 지역에 건국하였다 라고 하는 거고 한반도 남부에서는 마한 진안 변한 사만이 성립되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한 지역에서는 백제가 통합되었고 진안 지역에서는 사로국이 신라로 발전하였다. 변한 지역에서는 가야 소국들이 성장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지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지 동일전에 서술된 국가들 가지고 그 이 지도를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료와 부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여가 이제 만주 숭화강 유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압록강 북쪽에 이제 숭화강이 있는데 저기에 이제 부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기존 학계 통설은. 근데 삼국지 동일전 부여 쪽을 보면 부여의 위치에 대해서 부여는 만리장성의 북쪽에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남쪽에 고구려가 있어. 그러니까 삼국지랑 호환서 보고 했다고 했는데 안 맞아요. 이게 기존 학계 통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대사 연구를 가장 많이 하신 이제 윤영 교수가 부여는 이제 장성 북쪽, 저기 갈석산 북쪽 저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남쪽에 이제 고구려를 찾아야 되는 거죠. 방금 아까 이제 압록강 유역에
고구려가 건국했다 그랬잖아요. 그 졸본을 건국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기존 학계의 통설은 이제 윤영성, 환희시 5년 사성을 이제 고구려의 초기 도읍인 졸본이라고 보는데 맞나 하나 이게 맞냐 하는 거죠. 일단 초기 고구려는 고죽국에 있었다 라고 하는 건데 중국 구당서 배인열전 보면은 고구려는 땅은 본래 고죽국이다 라고 말해요. 중국 학계에서는 고죽국의 위치를 지금 저 갈석산 지역인 하북선 노령현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이 고죽국은 아시다시피 그 은말 주초, 그러니까 주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하러 가니까 고죽국의 왕자였던 백이숙제가 이제 윤주왕이 정벌 못하도록 이제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학자들한테 그 충과 이의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국가인데 고죽국의 위치가 지금 화북성 노령현이라는 거죠. 지금의 압록강 유역과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 초기 고구려 위치인 졸본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료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사료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와요. 되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주몽이 도읍하였다고 일컫는 홀승골성과 졸본은 아마 한해 현도군의 경계이고 대요국, 동경, 윤영성, 대요국, 동경의 서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요국은 이제 고려시대 때 거란이 이제 세운 나라잖아요. 이 대요국은 오경 체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앙에 수도를 하나씩 다 놨는데 그 동쪽에 이제 동경을 놨다는 거죠. 근데 한중 사학계는 이 동경의 위치를 지금 요동반 북쪽인 윤영성 요양시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양시 서쪽에 이제 졸본이 있었다는 거니까 지금의 압록강 부근으로 보려면은 동쪽에 있었다고 말해야 되는 건데 서쪽에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기준학계 통설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다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요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 요의 형제가 영경에 있었는데 곧 우리 고려에 조빙하는 사신들이 요나라 동경을 지나 요수 현 요하를 건너 하루 이틀 의주에 이르러 연계로 향하였는데 이에 그러한 연유를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라가 고려 때 이제 존재했을 때 요나라 황제가 있던 연경, 북경으로 이제 조빙하러 가는 거예요. 사신들이 사인길을 가는데 그 사인길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요나라 동경을 지나 요수, 지금 요하를 건너 하루 이틀 의주에 이르러 이주라는 게 이제 어딘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연계로 향하였는데 이에 그러한 연유를 알 수 있다. 앞에 제가 빼먹었는데 졸본은 이무르산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대요 시기에 이무르산 아래에다가 의주를 설치했다고 그래요. 그게 졸본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주라는 데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 의주를 찾아보면은 지금 윤영성 금주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북진 이무르산이 있어요. 거기에 있다는 거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에 그러한 연유를 알 수 있다는 게 고려의 시조를 다 이제 왕건으로 알잖아요. 근데 사실 고려의 시조는 추모왕, 주몽이에요. 그리고 중시조는 이제 왕건이 되는 건데 고려 사신이 이제 사인길 갈 때 고구려의 시조인 의주를 들러서 이제 연계로 갔다는 거니까 뭔가 상당히 신성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에 이제 들렸다가 이제 북경으로 갔다는 거니까 이거는 더 연구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사료상으로는 지금 압록강 유역이 아니라 이 요서 지역에 이무려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신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신라는 그 건국 신화 사화를 보면은 계승 관계가 엄청 뚜렷해요. 신라는 거수국 고술선의 거수국이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신라 건국기사는 신라 건국 전에 고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에 나누어 살면서 육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이 지난 육부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육촌 중 하나인 고어촌의 우두머리인 소벌공이 양산의 기슬을 바라보니 나정 도구는 숲속에서 말이 무릎 꿇고 울부짖고 있었다. 가서 살펴보니 말은 보이지 않았고 큰 알이 있어서 깨트리니 한 아이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시조 박혁것의 거서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그러니까 고조선의 유민과 진안의 무리들이 이제 신라 그 박혁거세를 추대해가지고 신라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거고. 근데 아까 그 검정 교과서 보면은 신라는 진안의 사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냐 하는 거죠. 이 사로국은 그 삼국지나 후한서, 동일전, 한조에 나오는 12개 국가 중, 그 진안의 12개 국가 중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로국이라고만 나오고 뭐 따로 신라를 뭐 계승했다 뭐 그런 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그 박격거세가 건국할 때 나라 이름을 국호를 서나벌이라고 했어요. 서나벌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왜 안 써주냐면 기존 그 학계에서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해서 삼국사기 사료 가치는 낮고 중국 사료는 높다라고 해가지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 인용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인정해버리면은 백제, 고구려, 그 가야라는 강력한 고대 국가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열도에 있던 왜라는 세력이 그 한 번도 남부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이제 불신하는 거죠. 뒤에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불신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진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진안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있어요. 보시면은 이 진안은 중국 사람들이 진의 난리의 고통을 겪다가 동쪽으로 온 자들이 많았는데 다수가 마한의 동쪽에 거처를 정하고 진왕과 더불어 섞여 살다가 이때 이르러 점차 강성해졌다. 그러니까 진안 사람들은 그 진시황의 진나라 그 난리를 피해서 왔다는 거죠. 그럼 진의 난리가 뭔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삼국사기뿐만 아니라 후한서 동일전 한조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진의 난리는 이제 진승오각의 난이라고 진나라가 법치국가였잖아요. 근데 이 법이란 거를 너무 가혹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피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부역하러 그 변경에 부역하러 가는데 제 시간에 못 가면 그 담당자나 그 부역하는 자나 다 사형이었어요. 진승오광도 이제 농민이었는데 이제 변경 지역에 이제 부역하러 갔거든요. 근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제 시간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승이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똑같으니까 한번 봉기 일으키자 해가지고 봉기를 일으킨 건데 진승오광의 난, 그게 진승오광의 난이에요. 이때 이제 그 진안 사람들이 온 거죠. 진나라에서 한 지역, 후한서가 말하는 진안 지역으로 온 거죠. 그럼 한번 진안이 어딘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을 통해서 이제 반도로 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사는 좀 미스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설로 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의 흐름도 대륙, 반도 다 열도를 거쳐서 흐르는 건데 이 사료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신라 김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신라 김씨는 신라 김씨, 가야 김씨 다 동이족인 소금천씨랑 관계 있고 그 흉노 김일제라는 흉노의 이제 좌연왕의 아들이었던 김일제가 있어요. 이 김일제가 아까 그 위만조선이랑 전쟁할 때 그 중원 그때 정복군주가 한무제였잖아요. 그 한무제 밑에서 이제 충신으로 여겨졌던 흉노 김일제가 이제 신라 김씨의 선조라는 거죠.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 신라 그 당나라 때 이제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평생 살고 죽은 다음에 이제 묘비명을 이제 써준 건데 그래서 대당
고 김씨 부인 묘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태상천자 때 나라가 편안했는데 그 적장자께서 가문을 여셨는데 후가 소 김천 시인이 고 우리 가문 시가 시를 받은 세조이시다. 그 후 종파가 갈라지고 갈래를 나뉘어서 번자감이 있고 빛남이 있어서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먼 조상의 이름은 이제 일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흉노가 동이족이 이게 그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소 금천 씨랑 이제 흉노 북방민족을 대표하는 이제 민족이 흉노족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연왕을 했던 김일제의 후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그냥 경주에서 박혀서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대륙 반도를 거쳐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김유신 비문 보면은 저기서도 신라 김씨는 소 김천 씨의 후예로서 남가의 시조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김유신이 가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김씨랑 신라 김씨는 다 소 김천 씨랑 흉노 김일제의 후예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은 이제 기존 통설이 고구려의 최대 강역은 이제 유화를 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이제 5세기 고구려 전성기 세력 판도고 오른쪽은 이제 검정교과서에서 편찬한 5세기 고구려의 세력 확대라는 거죠.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튼 통설은 지금 이 강을 이제 요하라고 하거든요. 기역자로 흐르는 강을 고구려가 저 강을 넘지 못했다고 하는 게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왕명이 땅을 넓힌 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압록강 유역에서 요만큼 넓혔다는 게 이제 고구려의 최대 강역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맞나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일단은 초기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봐야 돼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보면은 고구려가 이제 요서 지역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고구려 모본왕조 제위 2년에 고구려 모본왕이 장수를 보내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습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평, 어양, 상곡은 북경 부근에 있던 그 후한 시대 군을 말하고 태원은 지금의 산서성의 성도시거든요. 그 지역까지 이제 고구려가 진출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압록강 유역에서 여기까지 진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고구려는 이제 고대 요동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6년 후에 고구려 태조대왕 제4년, 3년, 55년에는 요소에 10개 성을 쌓아 한나라 군사들을 대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중원을 이제 침략을 하고 나서 이제 요소 지역에 정착해서 거기에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을 쌓았다는 거는 그 땅을 지키겠다는 거고, 거기까지가 이제 고구려의 강역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요서는 이제 요하를 기준으로 그 서쪽을 이제 요서라고 하는데, 후한 때 요서는 나나를 기준으로 그 서쪽이 요서였어요. 그러니까 저기까지가 이제 고구려가 한번 진출했었다라고 하는 거. 언제까지 유지한 거는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데, 아무튼 삼국사기 기록으로 보면은 지금의 고대 요서까지 진출했다는 거고, 그 후한과 고구려의 국경 이제 고대 요동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계속 일상적으로 중국을 공격해요. 왜 공격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의 국시가 다물이잖아요. 다물이 이제 이 땅을 회복한다는 건데, 고조선의 서쪽 강역이 이제 지금 나나 고대 요동 지역이니까 계속 그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 태조대왕 94년, 서기로는 146년이죠. 보시면은 가을 8월에 왕이 장수를 보내 후한의 요동군 서안평연을 습격하여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태수 처자를 잡아왔다. 기존 학계의 통설이 한사군 중 핵심이 되는 낙랑군은 북한의 평양이고, 그 다음에 한사군 산하에 낙랑군 산하에 24개 현이 있어요. 그 현 중에 이제 대방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군으로 승격을 하죠. 근데 그 위치는 대방군은 지금 황해도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근데 요동군 서안평연은 어디를 보냐면은 지금 한중 학계가 저 압록강 하류에 여기 단동이라고 있어요.
여기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고구려가 요동군 서안평 지역을 쳤는데 평양이나 황해도에 있던 처자가 잡히고 그 대방현의 관리인 대방령이 잡혔다는 게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따라서 이제 낙랑군 평양설 이거는 사료적 근거가 없다는 거고 실제 이제 낙랑과 대방과 서안평현 요동군 서안평현은 아까 말했던 갈석산 그 유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요사지리지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요나라 때 역사를 이제 기록한 중국 정사인데 거기에 지리지가 있어요. 그 보면은 상경 이망부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요나라의 중앙이 되는 그 북쪽에 있는 그 수도인데 상경 이망부에서 요동군 서안평현을 지금 상경 이망부 저기 파림자기 지역 쪽으로 보는데 저기에 실제 저 가봤는데 저쪽에 실제로 고구려 성이 있어요. 거대한 고구려 성이 있어요. 그럼 그 성은 뭔가 하는 건데, 네, 후한 때 요동은 아무튼 여기고 저기에 있던 이제 고구려 성 그런 건 뭔가 아직 연구가 덜 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튼 고구려 강역이 지금 유화를 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낙랑군 다 요동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후한서 주석 보면은 후한서가 중국 정사잖아요. 거기서 낙랑군은 조선국이다, 요동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 평양이 있지 않다 그러고 장자하면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그 땅은 요동이 있다. 그러니까 다 중국 사람은 낙랑군을 요동에 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한국 고대 사학계는 북한에 평양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고조선의 고구려의 최대 강역이 유화를 넘지 못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거죠. 광개토대왕의 기록을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삼국사기에 광개토대왕 목조가 있고 그리고 지반현에 이제 광개토대왕 능비에 기록된 광개토대왕 엽적이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있는데 광개토대왕 능비만 보더라도 광개토대왕이 그 넓은 강역을 그 강역을 많이 넓혔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문구가 있어요. 한번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비라를 정벌하고 부산과 부산을 지나 염수가에 이르러 그 세계 불합 600, 700명을 부수고 부쉈다라는 거죠. 그때 비려는 이제 거란에 8개 종족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이제 비려라고 보거든요. 그 비려를 이제 정벌하러 갔는데 그 비려가 있는 데가 염수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염수는 지금 그 실제로 시라모렌강에 염호라는 데도 많고 염수라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시라모렌강 저쪽까지는 이제 고구려가 진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유동군 서안평 요사지리지가 말했던 저쪽에 이제 시라모렌강이 흐르는데 저거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그리고 행차를 돌려 양평을 지나 동으로 후성, 역성, 북풍, 우비에 와서 영토를 시찰하고 사냥을 한 다음에 돌아왔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평은 요동군에 속한 하나의 현인데 나중에 삼국시대에 후한이 있고 그 후한에 이어서 이제 위초고 삼국시대가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후한 말에 이제 환관 정치가 시작되니까 많이 부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피폐해지니까 이제 머리에 황색 두건을 쓰고 도적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황건적이라고 하는데 그 황건적이 난을 일으키면서 그 난을 진압할 이제 군대가 없는 거예요. 후한에서. 그래서 후한에서 그 지방마다 있는 군벌들에게 그 사병으로 이제 그 황건적을 토벌하라고 했는데 그때 요동 지역에 있었던 군벌이 공손도라는 사람이에요. 그 공손도가 이제 거주했던 곳이 치소, 그러니까 다스렸던 곳이 이제 요동군 양평현인데 중국 사람 보면은 요동군 양평현에 대해서 아까 고죽성의 위치가 노룡현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이라고 계속 일관되게 나와요. 그럼 최소한 고대 요동까지는 광개토대왕이 넓혔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염수
그러니까 서북 쪽은 염수까지고 이제 서쪽은 이제 양평까지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 사료를 제가 만들었어야 됐는데 못 만들었네. 다음은 이제 동아시아 대전 이제 삼국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가 562년에 멸망하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존망을 두고 이제 다투는 시대가 이제 삼국시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국과 반도와 그리고 일본 열도가 다 관계된 동아시아 대전이에요. 근데 고구려가 그 강력한 수나라에 맞서가지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왜 그런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고구려 자체도 고구려 그 광개토대왕 능빈을 보면은 애시조 추모왕은 창업하신 터전이다. 추모왕께서 창업하신 터전이다. 안 보이냐? 추모께서는 북부에서 나오셨으며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라고 말하잖아요. 저기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중국의 그 천자 사상은 뭐냐면은 그 하늘을 대신해서 하늘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이제 천자잖아요. 그걸 황제라고 하는데 중원에 천자가 있고 그 동북 지역에 천자는 이제 고구려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천자 간에 다투는 게 이제 고구려 수나라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재신초 선생님이 조선상국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중국과 조선은 고대 동아시아의 양대 세력으로 충돌이 없을 때는 피차 내부에 분열이 있어서 내부 통일을 바쁠 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내부 분열이 돼 있는 상태면은 둘이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내부 통일이 돼 있을 때는 그때는 한번 이제 붙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와 수나라의 천하 간의 충돌이 됐기 때문에 고구려랑 수나라는 이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수 전쟁이 이제 전초전인데 기존 학계에서는 이제 여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몇 자를 따가지고 여수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이름 붙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수 전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이 고수 전쟁의 전초전은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역사를 설명하면은 위초고 삼국시대를 이제 사마시에 진나라가 통일하잖아요. 근데 진나라가는 파랑의 난이나 이제 북방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양자강 남부로 가면서 이제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제 북방의 여러 민족도 선비족이나 뭐 갈족, 뭐 흉노족 이런 나라들이 남하해가지고 북방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수나라가 있는 거예요. 수나라는 이제 우리가 중국 민족이라고 한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선비족이에요. 선비족은 이제 우리 민족이랑 좀 가까운 관계죠. 근데 이 수나라가 이제 양자가 남쪽에 있던 진나라가 있어요. 그 남조에 진나라가 있는데 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이제 통일한 거죠. 그러니까 진시황처럼 이제 중원을 천하 통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나라가 통일을 하니까 그때 고구려 평원왕이 뭐라고 하냐면 진나라 그러니까 중원 남쪽에 있는 양자강 지역에 있던 진나라가 망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군비를 다스리고 군량을 쌓아 지킬 계책을 세웠다고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재신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 각자 그 내부 분열이 없을 때는 이제 한판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어차피 벌어질 싸움이면은 먼저 이제 선수를 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수나라 군대를 먼저 쳐요. 보시면은 왕이 말갈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요소지방을 공격하니 영주총관 위충이 이를 격파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백이민족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하면서 저희는 뭐 이민족을 공격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고구려는 어떻게 보면 깡패 국가예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 많이 하고 이런 약간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면모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요서지망을 공격해서 이제 수나라 문제가 열받아서 이제 30만 명, 수나라 군사 30만 명을 이제 임류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고수전쟁이 임류관 대첩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기록 598년이에요. 근데 임류관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임류관은 지금 하북성 문영현이라고 갈석산 동쪽에 있는 그 관문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학계는 수나라랑 고구려의 전선을 이제 요하로 보잖아요. 국경을 전선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임류관 전투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하북성 문영현 지역이 이제 전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임류관 전투에서 이제 고구려가 대승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수서 고조봉기는 2월 한양 양량을 행군 원수로 삼아 수군과 육군 30만을 주어 고려를 정벌하겠다. 9월 한양 양량의 군사가 역병을 만나 돌아왔는데 죽은 자가 10명 중 8, 9명이나 되었다. 이거는 이제 수나라에서 역사 왜곡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한테 판판이 깨지고 나서 이제 역병을 만나서 이제 8분의 9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10분의 9가 죽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이제 쓴 거고, 이 임류관 대첩에서 활약했던 장군은 이제 강희식 장군이라고, 지금 진주광씨였나? 그 진주광씨 족보에 보면은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서곽잠록이라는 조선시대 문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광희식 장군이 임류관 대첩에서 이제 전공을 세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2차 고수전쟁, 이제 살수대첩이 611년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살수대첩에서 이제 전공을 세운 사람이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의 살수를 현재 어디로 보냐면은 청천강 지역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때 평양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이제 살수의 위치가 옮겨지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때 제2차 고수전쟁이 본격적으로 100만 대군이 공격하는 거예요. 고구려를 이제 아예 멸망시키려고. 그때 그 100만 대군이 모이는 장소가 북경 남쪽의 탁군이거든요. 이 탁군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지금 요하까지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결지 부근에 그 전선이 있는 거지. 지금 요하까지 그러니까 요하 지역을 공격하려면은 뭐 해원진이나 이런 데서 집결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치에 맞는 거지. 지금 요하를 국경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임류관 그쪽 부근에 이렇게 봤을 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사료를 더 봐야지 아는 건데, 근데 아무튼 군사학적으로 봤을 때는 직결지 부근에 전선이 있는 거지, 저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직결해가지고 공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은 더 서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교과서의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검정교과서 3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안은 한반도 남부의 전라도 지역은 경상도 지역은 진안, 변환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후한서랑 삼국지 기록 가지고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후한서나 삼국지 기록 보면은 방사천리라고 말해요. 지금 한반도 남부 해봤자 1천리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저기에 이렇게 사만이 있었다는 거는 이제 사료랑 안 맞는 얘기를 한다는 거고, 그럼 방사천리는 한반도와 만주를 이제 포함한 강역인데, 보통 리는 보시면은 1리당 302.84m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사천리로 계산하면 이제 1455km인데 한반도 남북 길이가 1178이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남북을 넘어가는 이제 곳에서 한반도를 포함하고 만주 지역을 일부 포함해야지 삼안의 크기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삼안에 가려는데, 그러면은 이 방사천리에 맞는 삼안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사료로.
일단은 그 신라의 국제적인 지식인이 최치원이잖아요. 당나라 이제 과거 급제도 해가지고 국제적인 지식인인데 이 최치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마하는 고려, 변하는 백제, 진화는 신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방사천리가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방사천리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단재 신채호는 전후사만론이라고 해가지고 전사만 후사만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만은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이 있는데 그 강역을 불조선이 요서, 신조선이 지금의 요동, 말조선이 지금의 압록강 남쪽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이제 사만이 있었는데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지금 한반도 남부로 쪼그라든 게 후사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재 신채호의 전후사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사만은 아마 그 조선시대 중기에 이제 한백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후사만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재 신채호가 말하는 이제 전사만이 뭐냐 하는 거죠. 이제 도읍과 강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티, 표라가 불안, 불조선, 말안, 말조선의 도읍이었다. 그러니까 불조선의 도읍은 아리티라는 곳이고 그 개평이 지금 요동반도 이쪽을 말하거든요. 이쪽 동북 지역에 있었다는 거고 평양은 북한의 평양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말조선의 중심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신조선은 하얼빈 즉 아스라에 도읍했음이 틀림없다. 이로써 강역의 융합을 대략 그릴 수 있다. 이렇게 그렸을 때 방사천리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 봉천성 심양 지역을 말해요. 봉천성은 심양 서북과 동북인 길림성, 황룡성 및 지금 연해주 남쪽은 신조선의 소유였고 요동반도는 불조선의 소유였으며 압록강 이남은 말조선의 소유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정확하게 못 내리겠는데 아무튼 전사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재신초는. 다음은 이제 백제 이제 시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백제가 상당히 미스테리예요. 그 백제가 이제 서기전 17년이나 18년에 이제 건국을 하는데, 일단 삼국사기는 온조백제를 중심으로 써주잖아요. 그 온조백제 직위년조에 보면은 거기 삼국사기 저자인 김부식이 그 백제의 시조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다는데 그 주석에 이제 비류백제가 있고 구태백제가 있어요. 구태백제는 이제 뒤에 살펴볼 텐데 대륙백제를 말하는 거고 비류백제는 이제 온조의 형이 원래 백제의 시조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비류 온조의 아버지는 이제 북부의 왕 헤브로의 서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몽과 별개의 이제 백제가 비류백제가 나오는 건데 내가 어딘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비류백제는 그 주석에 하나만 나오니까 알 수 없고 이제 온조백제는 이제 크게 지금 한성백제라고 해가지고 옹촌토성이나 그 풍납토성 그쪽 지역을 말하잖아요. 그쪽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백제는 이제 대륙, 반도, 열도를 아우른 이제 제국의 그 황제국가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의 변방 지역을 장악한 고구려와 백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국사기 최치원 열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의 최치원이 이제 당나라의 태사시 중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영의정 뭐 그런 그 지위에 버금가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고구려 백제는 전성기에 강한 군사가 100만인이어서 남쪽으로 오월을 침략하고 북쪽으로는 유, 연, 제, 노를 흔들어 중국의 큰 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중원이 이제 분열됐을 때 보통 그 한민족의 고대 국가들이 중원으로 많이 진출을 해요. 실제로 이제 5월에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양자강 유역에 이제 백제가 진출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위진 남북조에서 그 남조가 이제 아까 동진 그다음에 양나라, 송나라, 뭐 진나라 이렇게 이어진 제나라, 뭐 진나라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나라들의 정사가 있거든요. 거기 정사에 이제 백제가 이제 양자강
좌에 있었다, 그 왼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우호와 월은 이제 아마 백제가 아마 진출했던 데 같고, 그리고 유연은 유주가 지금 하북성을 말해요. 북경 중심으로 있는 이제 하북성을 말하는데 그쪽도 이제 진출했다고 하는 거고, 연나라는 이제 북경을 말하는 거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고구려나 이제 백제가 진출했다는 거고, 그리고 제나라, 노나라는 이제 산동성 일대를 말하는데, 저는 정확히 시기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공부가 안 되기도 했고, 아무튼 중원이 분열됐을 때 진출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번 대륙백제 한번 사료 어떻게 나오나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태백제는 한국사 그 저자인 김부식이 온조백제를 써주고 주석에 비율백제를 써주고 그 다음에 구태백제를 써줘요. 그 구태백제가 이제 서기전 2세기 그 2세기에 공손도가 활동하던 그 공손도가 활동했는데 거기 그 공손도에 사이로서 들어갔다는 거죠. 서기전 2세기에 있던 백제가 이제 지금 고대 요동 지역에 있었다는 거니까 이건 이제 대륙백제 기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대륙백제와 반도백제인데 보시면은 아까 위진 남북조 시대 남조의 정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사 중 하나인 송사 이만열조 백제국조 보면은 백제는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 동쪽 1천여리에 있었다. 그 후 고구려가 요동을 경략하자 백제는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했는데 백제가 다스린 것은 진평군 진평현이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사료가 아니라 중국 사료에 나오는 거니까, 원래 중국은 이 중화 사상이 있어가지고 굴욕적인 기록은 그 감추는 편인데 다 써줬다는 거죠, 백제국조에. 그리고 삼국사기 백제 관련 기사는 대륙백제, 반도백제 기사가 섞여 있는데, 구당서 백제열전은 백제왕이 거주하는 것은 동서 두 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수도가 두 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나 대륙에 수도 하나씩 뒀다는 거를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 위치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수도 명칭에 대해서 그 도읍의 명칭에 대해서 고마성이라고도 말하고 거발성이라고 달리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륙백제랑 이제 반도백제 같이 볼 수 있는 그 사료 아닌가 하는 거죠. 이제 대륙백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북이라는 국가는 그 위진남북조 시대에 북쪽으로 하북 지역, 그러니까 황하를 기준으로 그 북쪽 지역을 그 통일했던 왕조예요. 그 선비족 국가인데 탁발시 선비족을 하는데, 본래 이 선비족은 그 탁발시 선비족은 저 내몽고 동쪽에 한 이쪽 지역이었나? 한 이쪽 지역에 알선동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그쪽 알선동굴이라는 데서 선비족이 이제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서 점점 남하하면서 이제 중원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원 북부를 다 차지했던 게 이제 탁발시 선비족, 즉 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북이는 이제 기마민족이에요. 기마민족인데 이 북이가 백제랑 이제 전쟁을 했다는 이제 기록이 나타나요. 보시면은 이제 동성왕은 선비족에 세운 북이 군사 수십만을 격퇴하였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전라도 지역을 백제로 한정해가지고 설명하면은 이 기사가 설명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사는 삼국사기도 나오고 중국사료에도 나오는 기록이라서 이 대륙백제를 상정하지 않고는 이제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삼국사기에 또 미스테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일식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식이라는 게 그 달이 태양을 가렸을 때 이제 그 달이 까매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일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달이 이제 태양을 먹는 걸, 그러니까 태양이 달이 먹는 건지 달이 태양을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일식 기록이 삼국사기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그 일식 기록이 한번 정확한가 테스트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이 그 궤도라 그러나? 이 궤도는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이제 그 몇천 년 전에 한 바퀴 돌고 뭐 어떻게 돌았다는 걸 관찰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몇백 년마다 그 어떤 별자리를 관찰하잖아요. 그게 궤도가 있기 때문에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국사기 기록도 일정하게 일식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식 기록 그 그 얼마나 그 일치하나 한번 프로그램을 돌려봤대요. 그러니까 돌려보니까 한 초기 기록은 한 80% 이상 그 일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삼국사기 이제 기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건데, 근데 그 일식을 간직했던 곳도 이제 특정할 수 있어요. 일식은 보통 이제 수도 그런 지역에서 이제 관찰할 거잖아요. 근데 고구려는 이제 그 내몽고 북부 내몽고 이제 중간 지역쯤에서 이제 일식기록을 관찰했다고 나오고, 백제는 지금의 요서 지역 아까 그쪽에서 이제 그 일식기록 관찰했다고 나오고, 신라는 양자강 지역에서 이제 관찰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스테리한 거죠. 그러니까 일식 기록은 그때 일식을 관찰했던 건 그 특정한 시기에 일식을 관찰했는데, 그 관찰한 위치가 좀 아리송하니까 좀 미스테리인데, 근데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게 지금 백제가 요서 지역에서 일식 기록 관찰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륙에서 이제 대륙에서 백제가 있었는데 그 백제가 탁발시 선배족이랑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존의 이제 검정 교과서에 대해서 한번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서술된 백제, 만, 왜 관계는 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기록인데 지금 만이라는 나라가 하나, 둘, 세 번이나 나와요. 이게 백제 기록 그 여러 나라 시대랑 백제 관련된 기록에서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와요. 보시면은 이제 여러 나라 시대 성장에서 백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과 한강유역의 토착 세력이 연합하여 세웠다. 이들은 하남 위례성을 수도로 삼고 마한 소국을 제압하여 안 보이네. 성장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백제는 마한 소국을 제압했다는 거죠. 근데 백제의 발전, 그 다음 페이지 백제의 발전을 보면은 백제는 3세기경 고이왕 때 마한의 소국들을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다. 3세기 됐을 때요, 이제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4세기 중엽 왕위 계승을 안정시킨 근초고왕은 마한의 남은 세력을 복속시켰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근초고왕은 중국 봉진 및 외화도 교류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백제와 마한의 관계를 말하는 사료적 근거가 뭔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근초고왕이 외화 교류한 사료적 근거가 뭔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백제 초기 기록 보면은 백제 운주왕 때 마한 관련 기록이 나와요. 운주왕 14년 때 서기준 5년이죠. 하남 리러송을 이제 수도로 삼았는데, 운주왕 26년 서기 8년에 마한은 백제에게 습격을 당해 구국이 병합되었고 원산성 금연성만 존속하였다. 그리고 1년 뒤인 운주왕 27년에 마한이 멸망해요. 그러면 운주왕 때 멸망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마한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운주왕 34년 운주왕이 직접 군사 5,000명을 이끌고 마한의 잔당을 토벌했다. 그러니까 서기 9년에 마한을 멸망시켰는데 그 마한의 잔당도 이제 서기 16년에 아예 토벌을 했다는 거죠. 운주왕이. 근데 이 기록에 대해 운주왕 마한 정벌 기록에 대해서, 마한 멸망 기록에 대해서 국사편찬에는 뭐라고 하냐면, 백제에 의한 마한 멸망이 운주왕 때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시기는 3세기 중엽 고이왕 제2시기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부실론이에요. 그래서 운주왕 때 마한 멸망 기록은 백제 제8대 고이왕 때 기록이라는 것.
그러니까 실제 존재했던 백제 역사는 고이양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이양이 8대왕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7대왕들 다 기록을 허구라는 거니까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근거 없이 부정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열도에 있는 외를 끌어들이려면 삼국사기 기록을 이제 불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이제 고이양 때 이제 마한을 뭐라 그랬더라? 고이양 때 마한의 소국들을 공격하여 한강요역을 장악하였다. 그럼 3세기 때까지 마한이 이제 전라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강요역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이양이 한강유역을 마한을 공격해서 이제 차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한 관련 기록이 나오냐 하는 거죠. 고이양 7년 군사를 보내 신라를 쳤다. 그리고 고이양 14년은 이제 위나라 유주자사 강구검이 고구려 치니까 그 후방을 백제가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륙백제 기록이고 나머지는 다 신라와 관계된 기록이에요. 신라와나 다 관계된 대외관계 기록인데 마한에 관련된 기록이 없어요. 근데 교과서는 마한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 근거가 없이 지금 교과서를 서술한 건데 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근초고왕 때 이제 마한 관련 기록 나오나 한번 살펴보는 거죠. 백제가 마한을 북소시켰다라고 했는데 4세기 중엽에 그러면 근초고왕 기록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근초고왕은 고구려랑 사생결단하기 바빴지 뭐 남쪽으로 뭐 전라도나 뭐 마한이나 뭐 공격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한을 이제 북속시켰다라고 하는 건 왜야 또 교류했다 그런 기록도 없는데 대체 어떤 사료 가지고 하냐는 거죠. 기존 사학계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일본석이에요. 일본석에는 뭐냐면은 720년에 편찬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야마토에 지금의 나라 지역에 야마토에라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 야마토에는 본래 백제 제후국 담로 중 하나거든요. 근데 백제가 망하고 나서 그 역사를 편찬해요. 일본석이라는. 일본석이 편찬하는데 이 일본석에는 일단 연대부터 천년이나 끌어올린 사료고 그리고 백제와 외의 관계를 야마토의 관계를 거꾸로 서술해서 백제는 이제 신하국이고 야마토에는 황제국이다 라고 이제 서술돼 있는데 여기 일본석에서 일본석이 이 기록을 가지고 그 임나일본부서를 주장하는데 임나일본부서의 핵심이 되는 구절 일본 구고파들이 이제 핵심으로 성서로 이제 꼽는 기록이 일본석이 신공화국 49년쪽 기사예요. 보시면은 이게 전라도 천년사 선사시대 1권에 나온 기록인데 역사학에서 백제 마한 멸망 기사로 보는 것은 일본석이 신공황후 49년쪽 기사이다. 그럼 일본석이 신공황후 49년쪽 기사에 마한이 나오느냐 하는 거죠. 마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공황후 49년쪽 기사를 요약하면은 야마토에가 백제랑 연합해가지고 신라를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라를 쳐서 여기 말씀드린 여기서 가라칠국 그러니까 신라를 쳐서 정벌당하는 거는 가라칠국이라는 거예요. 비자발 남가라 알라탁국 다라탁승 가라 이게 소위 임나칠국 가라칠국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반도 남부로 보면은 이제 이 지역을 야마토에가 정복을 했다라고 해버리면은 임나일본부설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나가 지금 한반도 남부에 있었고 그 한반도 남부에 있던 임나를 야마토에가 공격했다, 차지했다. 그래서 가야 지역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게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교과서를 서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 거죠. 그 기존 학교는. 보시면은 뭐 신공항후 49년조 이거는 동북아 역사 넷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일본석이 다 데이터베이스 제공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마한 관련된 기사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마한 멸망 기사로 이제 보겠다는 거죠. 기존 학교는. 아무튼 백제에 관련돼서 상당히 왜곡이 많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본서기가 백제와 외의 관계를 거꾸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역사는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가 열도 전체를 이제 경영을 했어요. 원래 그 일본 열도의 역사는 가야계나 신라계가 먼저 진출해서 그
거기서 진출해서 그 세력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5세기나 6세기 때 백제가 진출해서 야마토해를 이제 제후 혹은 담로로 삼는 게 그 일본사의 큰 틀이에요. 그 일본선은 그 일본 열도는 6세기 돼서야 이제 국가 단계 사회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지금 이날 본부서는 보면 아까 4세기 때 이제 한반도 남부로 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도를 경험한 황제 국가 백제 보면은 1971년 발견된 무령왕 왕릉이 있어요. 거기 지석에 이제 무령왕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황제가 죽으면은 붕자를 써줘요. 근데 삼국사기는 흥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백제는 이제 원래 황제 국가였다는 거고, 그리고 무령왕릉에 무령왕 관이 나왔잖아요. 그 관이 일본산 금송이라는 이제 재질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관으로 썼다는 거는 일본 자체가 이제 백제의 후국, 뭐 제후국였다는 거고, 그 외는 또 백제의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료는 또 일본서기에 나와요. 일본서기가 상당 부분 많이 왜곡돼 있는데 그 중에 한 1~2% 진실을 말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일본서기 서명기조를 보면은 그 일왕이 궁을 짓잖아요. 그러면 궁의 이름이 백제궁이고 그 백제궁 옆에 그 강이 흘러요. 백제천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궁 주변에 절을 지으면 백제사라고 불러요. 그 일왕이 죽어서 이제 관을 만들잖아요. 그 관을 백제대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을 이제 대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야마토 외는 지금 나라 지역에 있던 그 오사카 부근에 있던 나라 지역에 있던 그 야마토에는 이제 백제의 제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백제는 대륙, 반도, 열도 이 세 곳을 아울렀던 나라였다는 거고요. 그 실제로 하라카타시 백제왕 신사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사가 거기에 모셔진 신사를 보면 다 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를 빼놓고 이제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일본 열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이제 깔려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제외하고 일본 열도를 설명할 수 없다. 근데 일본서기는 그거를 이제 거꾸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일본서기 내용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그 조공 바쳤다고 계속 나와요. 심지어 강개토대왕도 조공 바쳤다고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본사의 진실은 아무튼 저 한반도에 있던 세력들이 일본 열도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목화 자당 기국인데 일왕이 일왕가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이 이 백제 바둑판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이장이 이제 일본에 선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엄청 세련됐죠.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어요. 이장이면 지금으로 한 1400년 전인데, 그러니까 백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해가 있던 거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신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라가 진흥왕 때 이제 전성기잖아요. 그러니까 진흥왕 때 이제 연호도 쓰고 이제 관제도 정비하고 하는데, 신라에 이제 그 순수비가 이제 나오잖아요. 지금 남쪽에서도 이제 순수비가 나오고, 창녕에 이제 그쪽에서도 척경비가 나오고, 이제 북한에는 마운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6세기 때 이때 이제 신라의 영토는 저기 함경도 지역까지 가는데, 이제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영토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아직 신라사에 대해서 그 통일신라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가 안 됐는데, 일부 사료를 보면은 폐강은 보통 경계가 되는 지역을 이제 폐수, 폐강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당나라 때 사를 보면은 평양 남쪽에 폐수가 있었다, 아니면 폐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즘에 연구 결과는 이제 평양을 아까 윤영석 요양 있잖아요. 그쪽으로 보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태자라고 있는데 그 강이 아마 폐강 아닐까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고려강역, 조선강역으로 대한제국 말기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 강역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최치원이 이제 진성령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신라는 백제 그 고죽국 강역이 연접해 있다고 해요. 아까 고죽국은 계속 입 아프게 말했는데 이제 합북성 노령의 쥐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료에 근거한 이제 대신라 강역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이거는 아직 연구가 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연구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아마 새로운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다음은 이제 발해인데 이제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구려 강역 내에서 다시 발해가 쓰는데 그 구당서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고구려는 한나라 낙랑군 지역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땅은 발해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구려 아까 서쪽 최대 강역이 저기 나나 부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해 서쪽은 지금 나나 부근까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신라의 그 통일신라의 강역이 언제 줄었는지는 이것도 연구가 안 돼 있는데 일단은 발해에 그 왕릉급 이제 유적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저기 공주들의 무덤인데 그 묘지나 뭐 무덤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저기 간도지역, 저 연해주 지역, 그 길림성 지역 저런 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발해 영토로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거고 그 남쪽은 이제 신라 강역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신라 강역이 고려, 조선까지 이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발해 오부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발해 강역이 지금 저기까지인데 과연 저 오부를 저기 한정해서 이제 꼽을 수 있나 하는 거죠.